안녕하세요. 웜의 신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주말에 미국 시장도 이제 계속 반등을 하면서 아주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아마 한 주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틀즈가 1970년도에 이제 발매했던 그 앨범에 Let It Be라는 이제 곡이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네, Let It Be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The words of wisdom, Let It Be. 지혜의 말씀, Let It Be. Let It Be가 뭐죠? 그냥 냅두라는 거잖아요. 그 Let It Be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서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많이들 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했는데, 좋은 핵심 오리한 기업을 사다 보면 우리가 그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기업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판단이 안 돼서 좀 높은 가격이 이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은 이제 공모주만 하셨거든요. 그 공모주 사셨다가 호남 석유 같은 거 지금 롯데 케미칼로 이름 바뀌었던 것들 그런 거 뭐 사서 제때 못 팔고 물려가지고 1992년, 93년 또 시장이 그때도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막 나왔을 텐데 큰 폭으로 빠져요. 원래 이렇게 사이클 기업들은 한 3만 원 하다가 5, 6천 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94, 95년 이렇게 또 경기가 회복되면 또 아주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그래도 그 글로벌하게 탑티어 우량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주식이 여러 가지 외생적인 변수 있잖아요. 뭐 페드의 금리 인상부터 글로벌하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등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냅둬라. Let it be. 네, 정말 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좋은 기사가 많아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1분기 인건비가 26.4%나 올라서 임금 물가 상승의 악순환, 혹한기 다가오는 경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아마 시리즈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이 5번째 마지막 이제 시리즈의 기사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은진, 김강한, 이기우 기자님이 쓰신 기사이고요. 지금 이제 표를 먼저 보시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직원 수와 인건비 해가지고 지난 1분기에 급여 총액이 8조 77776억 원이었는데요. 직원 수가 39만 645명이었다가 올 1분기에 지금 매출 상위 30대 기업 직원 수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여 총액이 11조 954억으로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직원 수는 39만 5,381명 해서 직원 수가 한 5천 명 가까이 늘긴 했는데 급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 1분기 주요 기업의 또 인건비 증가율이라고 해서 기아, 현대, LG 뭐 쭉 나오는데 지금 보면 기아가 15.7%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올랐고요. 현대차, LG전자 순서인데 지금 제일 오른쪽에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이 LG 디스플레이네요. 76.8% 올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이건 좀 놀랍네요. 76.8%. 아마 2020년을 넘어오면서 2021년도에 혹한기에 아마 인건비를 좀 줄였다가 보너스가 나간 건지 76.8% 올랐고 LG화학이 54.3%, LG노텍이 49.1%,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3.5% 이렇게 올랐고요. 직원 수가 이런 식으로 12% 늘었는데
인건비는 26.4%나 올랐기 때문에 게임 IT 업계에서 시작된 임금 인상이 자동차, 조선, 항공 등으로 확산이 되고 노조는 인플레에 따라 임금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은 인건비 부담 또 늘어나면 다시 제품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촉발하고 임금 상승은 다시 물가 추가 상승 마의 악순환 시작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렇게 임금비가 올라가잖아요. 임금비가 올라가면서 실업률만 급등하지 않으면 이렇게 임금비가 올라간 상황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잖아요. 그 소비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경기 소비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기 소비재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뭐 계속 좋게 보는 이유도 이렇게 임금비가 올라졌을 때 임금비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다 소비잖아요. 지금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받은 거에서 애들 교육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화기도 바꿔야 되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차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특히나 이렇게 뭐 보너스를 받게 되면 그게 다 또 여행 가는데 또 비행기 값으로 또 쓰고 등등 어쨌든 다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을 보면 조금 이렇게 계속 물가 추가 상승, 물가가 또 추가 상승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페드가 금리를 또 더 올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다르고 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또 우리가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항상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비투게미 20조 시한폭탄 터지나 대금 못 갚아서 하루에 167억 골 청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었었잖아요. 마지막 이제 그 신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마지막 패닉 셀링을 가져올까봐 그 부분은 이제 한 달 내내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미국 시장의 그 데 트레이딩 부분하고 우리나라 부분은 지난주에도 많이 비교를 해놨으니까 생략하고 기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표에도 나오는데요. 하루 평균 반대 매매 규모가 2021년 올해 1월 달에 206억 1600만 원에서 지난 3월 달에 147억 8300만 원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170억 8,400만 하면서 지금 거의 5개월 내내 반대 매매가 계속 나왔었네요. 코로나 전이 2019년에 2배 수준이라고 하고요. 코스피가 올 들어서 12% 빠지면서 깡통 계좌 우려가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 융자 이자율을 또 쏙쏙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로 있으면서 개인 투자를 따로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 종목별 그 신용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신용 투자로 신용 이자가 도대체 얼마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몰랐었는데요. 여기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반대 매매 규모가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권사가 대출 금리도 올리고 있어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라고 쭉 돼 있고요. 코로나 이전 2019년 같은 기간에는 이제 79억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도 2.1배 정도 지금 반대 매매 규모가 늘어났고요. 2019년도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2020년 초에는 같은 기간 136억 원보다도 많았다. 그때 코로나 터지고 이제 반대 매매가 확 쏟아져 나왔을 때가 136억 원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큰 167억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이다. 이때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월별 추이를 보면 반대매매 규모는 4월부터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요. 3월 하루 평균이 148억이었는데 지난달에 156억이 되고 이달 26일 기준으로 171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27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638은 올해 들어서 지금 11.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5.7% 빠졌다고 합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에게 미치는 타격이 크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서 일명 깡통 계좌가 될 수가 있고 반대매매 후에도 남아있는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늘고 있음에도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지금 보면 25조 넘었다가 지금 21조 6,651억 원으로 26일 기준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투족의 이자 부담도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금투에서 융자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에서 4.75%로 올려놨고요. 8일에서 15일 기준으로는 7.25%, 그리고 16일에서 30일 이렇게 빌려 쓰는 융자에 대해서는 7.65%로 0.25%포인트 높여놨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밑에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연내 신용거래 융자 금리가 1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최고 금리는 이미 9%까지 올랐다라고 돼 있고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올해 2, 3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수의 반등은 쉽지 않다며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 반대매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 김용구 삼성증권 수석연구원도 B2가 몰린 일부 개별 종목의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 물론 반대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반대매매는 증시 흐름과 연관이 있다며 현재 증시는 저점을 지나고 있어서 7, 8월쯤 증시가 반등을 하면 반대매매도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이제 정철동의 혁신, LG노텍 신제품 검증 14일에서 5시간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정철동 대표, LG노텍 대표님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정철동 대표님이고요. LG노텍의 디지털 트윈 적용 효과라고 하면서 카메라 렌즈, 센서, 공정 개발 기간을 50% 단축을 했고요. 불량 비용 40% 절감을 했고요. 기판 신제품 성능에 대한 평가 기간을 14일에서 5시간으로 감축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기판 도금 공정 개발 기간도 45일에서 20일로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기술적인 또 혁신이 있었네요. LG노텍이 지금 보면 38만 1,500원으로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보니까 작년에 99.45%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도 13.87%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4.8% 연초 이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펀더멘탈적인 어떤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윤경환 기자님이 쓰신 기사네요. 조금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철동 대표의 G 아래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각종 공정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의 기계 장비 등을 쌍둥이처럼 만들어서 실제 발생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LG 이노텍은 올해 안으로 이 기술을 전 사업 분야에 확대 적용해서 DX,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완성할 방침이다 라고 돼 있고요. 요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조금 전에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인공지능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 압력 등 최적의 조건을 찾아낸 뒤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LG이노텍은 반도체 기판의 도금 공정, 물체 표면에다가 금속을 얇게 입히는 과정, 이 도금 공정 개발 기간도 45일에서 20일로 줄였다라고 뭐 쭉 돼 있고요. 고객사에도 디지털 트윈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판 성능 평가 기간을 94%나 줄였고 비용도 아끼게 됐다면서 고객사의 기판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정을 제안해서 추가 선행 개발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몇몇 글로벌 고객사는 감사 편지도 보냈다고 소개했다. LG이노텍이 디지털 트윈에 주목한 것은 정 대표가 취임한 후부터다. 2020년 CTO 산하 기반 기술 연구소를 중심으로 도입을 시작했고, 정 대표는 3월 주주총회에서도 디지털 트윈 가속화를 통해서 연구개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라고 쭉 돼 있고요. 강민석 LG 이노텍 CTO는 디지털 트윈은 직원 개인의 역량 차이와는 무관하게 최적의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라며, 고객 맞춤형 생산은 물론 가상현실, 딥러닝 등을 모든 가치 사슬에 적용해서 고객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도요타의 Just in Time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때 도요타에서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면서 N달러 환율이 240엔에서 120엔으로 1985년 9월 22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플라자 합의가. 그때 있고 나서 1987년도 딱 2년 만에 N달러 환율이 240엔에서 120엔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1200원이잖아요. 1250원에서 1250원 나누기 2 해보세요. 620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엔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강세가 되면서 수출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 꺾어버렸는데,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어내면서 비용 절감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1987년 이후로 다시 나중에 1990년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또 환율이 이제 왔다 갔다 다시 올라오고 할 때, 결국은 이 비용 절감과 우수한 성능으로 그렇게 엔화 강세를 극복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타 주가가 1990년부터 일본의 그 니케이 225는 38,000원을 찍었다가 계속 빠지잖아요.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토요타 주가가 4배나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LG이노텍 같은 훌륭한 회사가 어떤 식의 이런 생산 공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또 기사를 보겠습니다. IT 실적 한파, 개발자 몸값을 낮추고 가성비가 중니어 5년에서 7년 차 경력 개발자를 중니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중니어를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인데 아주 장기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을 가진 엔지니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이 표에 확 늘어난 IT, 게임사 고용과 주가 증감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나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에 임금비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직원 수 증가율이 네이버가 38%, 카카오 64.8%, 넥슨은 5.6%밖에 안 올랐네요. 이 김정주 회장님의 좀 안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회사 인원을 늘리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NC소프트가 22.6%, 넷마블이 2.5%, 그리고 크래프톤은 122.6%나 그 직원 수가 늘어났고요. 아마존이 113%, 엄청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메타가 60, 그리고 넷플릭스가 31% 늘었는데 주가는 밑에 이제 파란색 차트로 나왔는데 네이버가 41.9%, 카카오는 52.8%, NC소프트 마이너스 56%, 넷마블 58%, 크래프톤도 57, 펄어비스 56, 넷플릭스 72, 메타 49%, 아마존 39%, 이렇게 주가는 또 많이 박살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좀 한번 읽어보면요. 코로나 특수 끝난 거 아니냐. IT 공룡 채용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작년 개발자 확 늘렸던 업계에서 인건비를 대폭 늘리면서 실적이 악화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에 고용을 다시 축소. 개발자 싹쓸이 했던 게임사가 올해 인력 채용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토스는 이직자에 대한 당근 축소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경력자 채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미 빅테크도 감원 잇따라라고 쭉 돼 있고, 올해부터 인건비 등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라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격적인 채용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김남선 네이버 CFO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일에 네이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경영진은 한 목소리로 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시사했고, 당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이 실적 악화의 주범이라는 고액 성사를 한 것이다 라고 쭉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구글 꼼수에 웹툰, 음원, OTT가 줄줄이 올랐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그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구글 주가는 또 빠졌으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비즈니스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잖아요. 이런 기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하고 앱 업체 수수료 부담에 콘텐츠 값을 인상하고 있고, 인앱 결제라는 것은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고요. 구글, 애플 등은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인앱 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백화점에서 옛날에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거기에 백화점 안에 내점해 해가지고 많은 브랜드들이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회사 그래서 양복을 팔 때도 신세계가 입점을 해서 팔았을 때 아버지께서 집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매출의 40%를 떼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고충이죠, 고충.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옛날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한테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뭐 이러는데 너네는 그냥 중간에서 그 대형 유통사잖아요, 백화점에. 40% 그냥 그 매출에서 떼가니까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그렇게 이제 이건희 회장님도 얘기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모바일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은 앱스토어고, 그죠?
그처럼 이제 삼성이나 기타 다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구글 안드로이드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 안드로이드에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결제하면 구글 또는 애플이 30%나 떼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앱 결제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기사를 읽어보면요. 이달 들어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하는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네이버 웹툰은 웹툰 이용권인 쿠키 한 개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렸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에서 이모티콘 월간 구독 가격을 4,900원에서 5,700원으로 16.3%나 인상을 했네요. 작년인가에 이제 카카오가 그 이모티콘도 그냥 아예 그 월간 구독료로 4,900원 내면 카카오톡에 있는 이모티콘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5,700원으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웨이브, TV, 시즌 같은 OTT와 플로우, 바이브 같은 음원 서비스의 월 구독 상품 가격도 13.9%에서 최대 16.7%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각 업체들은 구글이 앱 장터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난해 8월에는 국회는 구글과 애플의 최대 30% 수수료 강제 부과를 막겠다면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었죠. 그때 이게 막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뭐 파이낸스 타임즈나 이코노미에서도 막 이 기사가 막 나왔었습니다. 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법의 허점을 파고든 구글의 우회로 결국 이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만 것이다. 구글의 법 우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 앱 장터에 등록된 모든 앱 중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게임에만 적용하던 수수료 최대 30%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하겠다고 밝힌 지 21개월 만이다. 내달 1일 이후에도 기존 가격으로 앱 구독과 콘텐츠 구매를 이어갈 방법은 있다. 해당 서비스의 앱 결제는 계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고요. 웹 결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우회 결제 방식으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가격이 저렴하다. 다만 6월부터는 앱 안에 직접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달면 앱이 구글 앱 장터에서 퇴출을 당할 수 있어 소비자가 직접 앱 개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쭉 돼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셋 공개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MR 애플 내달 6일 개막 WWDC에서 iOS 16, macOS 등 최신 기술을 공개할 거고, 신제품 헤드셋 선보일 가능성, 확장 현실 기기 시장 경쟁 치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애플의 최대 연례 행사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임박하면서 새로운 운영 체제와 혼합 현실, 아마 믹스드 리얼리티겠죠. MR, VR,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서 XR 하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이렇게 돼 있었는데, MR 헤드셋 등 신제품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과 애플의 아이폰 14 등 플래그십 제품의 대격돌이 예정된 만큼 이참에 애플이 기술력 과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달 이제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쿠퍼티노에서 이 WWDC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출시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아이폰 40의 운영체제 iOS 16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외신과 업계 관계자 등은 iOS 16이 전작인 15과 큰 차이가 없어도 수면과 의약품 관리 등 건강 관련 기능은 일부 추가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 중이라서 애플 역시 관련 기능 강화에 나설 것이란 판단이다라고 돼 있고요. 특히 IT 업계는 MR 헤드셋 공개 여부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애플의 MR 기기 개발 소문은 수년 전부터 돌았는데 올해는 공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애플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서 MR 헤드셋 비공개 버전 시연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MR 헤드셋 자체는 공개하되 기능 중 일부만 선보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현재 MR 헤드셋 등 확장 현실 XR 기기 시장은 구글과 메타, 삼성전자 등이 앞다투어 개발 총력전에 들어가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홀로렌즈 같은 거 막 만들었고, 메타가 그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고 이렇게 VR 기기 그 세계 1등인 회사 인수해가지고 벌써 인수한 지도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가장 앞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 시장에 또 뛰어드는 거죠. 네. 뭐 삼성 역시도 삼성에서 삼성이 오큘러스랑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쪽이 MR, 이 VR 이런 기기가 결국은 나중에 이 메타버스 세상이 실제로 많이 구축이 됐을 때 그 메타버스 세상은 이런 VR이나 MR 기기를 써서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또 이런 MR 기기나 VR 기기의 기술적 개발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또 메타버스 세상이 실제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온라인 닷컴 세상이 결국은 기술적으로 정보 처리 속도라든지 이 모뎀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블루투스 기능까지 기술적으로 많이 그 인프라가 발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닷컴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 차세대 VR, 차세대 메타버스는 세상은 이런 VR 기계의 MR 기계의 기술적 개발이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IT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또 신기술을 내놓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